안녕하세요. 한눈에 읽는 세계미술사 마지막 강의 제5강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슬라이드였죠. 듀샹의 레디메이드들. 듀샹은 이러한 레디메이드, 기존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예술로 승격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듀샹에 이어서 동시대에 어떠한 미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방하다, 아방가르드다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은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미술사에 나타났던 사조들을 일컫는 말이죠. 원래 아방가르드의 뜻은 전위 부대, 그러니까 전쟁에서 먼저 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는 전위 부대를 뜻하는 군사 용어죠. 근데 이것이 미술에 와서는 이러한 전쟁 후에 그 황폐한 그런 그 사회에 미술의 어떤 사명 혹은 미술적인 어떤 반응,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을 우리는 국제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반부르주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던 것들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띠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아방가르드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또 띠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금 밑에 보시는 이미지들이 다 다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른 형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미술과 사회를 이해하려 했던 시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씩 들여다보면은요, 여긴 미래파가 있고요. 미래파는 그야말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주의였겠죠. 그다음에 다다이스트. 다다이스트는 우리가 듀샹을 공부하면서 잠깐 살짝 들여다봤었죠. 그래서 다다이스트는 무의미한 것, 허무한 것, 그리고 어떤 부조리한 것들을 갖다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적인 세계, 현실과 가상, 그 사이의 세계에 대해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주의고, 데스테일은 네덜란드에서 구성됐던 사람들이 만든 그 아방가르드 운동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몬드리안적인 그러한 그 보편적 언어의 추구에 치중했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독일에서 일어난 실용주의, 건축, 조각, 회화 등을 주도했던 그런 학교였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에트의 그 실험들은 소비에트의 정치적인 것에 어떤 그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미래파를 들여다보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데 개의 발이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미래파에서는 현대 미술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 산업적인 거, 기술적인 거, 군사적인 거, 뭐 속도, 역동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새로운 더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보초니의 동상인데 그 쇳덩이로 만든 동상인데 마치 그 쇳덩이의 무게감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펄럭펄럭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역시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자고 했던 미래파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다이즘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그 1차 대전 이후의 문화적인 충격과 후유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성적이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황당무계하고 또 유희적이고 도전적이고 허무한 것, 직관적인 것 등을 추구했던 미술이죠. 이 다다이즘은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다이즘적인 시 낭송회를 한다 그러면 시집을 가위로 조각조각 다 내서 단어들을 만든 다음에 주머니에 집어넣고 무작위로 그 단어를 꺼내서 이어가면서 발표하는 것이 다다이즘의 시 낭송회인 거죠.
그만큼 다다이즘은 미술에 있어서나 문학에 있어서나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기승전결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대한, 왜냐하면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많은 것이 달라졌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다다이즘은 노동계급을 지원하는 미술 선전으로 생각되기도 하고요. 전에 공부했듯이 포토몽타즈라는 미술 형태, 서로 관계없는 것들의 이미지들의 모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포토몽타즈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레디메이드 신문, 잡지 기억하시죠? 를 갖다가 잘라서 서로 관계없음을 드러내고 보여준다든지, 이것은 ABCD, ABCD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죠. 어떤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연결성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다시 구성한다든지, 이것은 그 라울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의 아트 비평가라는 작업인데요. 여기서도 아트 비평가는 굉장히 냉철해야 할 것 같고 똑똑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눈이며 입이며 머릿속에는 또 구두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의미 없음을 갖다가 드러내보고자 하는 그러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현실주의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 인간, 소외된 인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외된 인간을 갖다가 굉장히 무력하게 표현을 하죠.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세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키리코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커다란 동상이 있고 사람은 저 멀리 실루엣으로만 보여지죠. 어떤 산업사회로 인한 소외된 인간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커다란 동상은 어떤 동상이라는 것은, 기념물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이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작 소외되고 작아져 버린 인간을 어떤 표현한, 특히 이 그림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시각이 오전인지 새벽인지 아니면 저녁인지 그 시간을 모르는, 그래서 이름도 수수께끼라는 제목을 달게 됩니다. 또 그 초현실주의자 중 하나인 르네 마그리트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떤 그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우리를 혼란시키죠. 보시면은 커다란 방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에 커다란 컵과 빛과 붓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 컵 사이즈에 너무나 작은 미니에이처 침대가 들어가고 미니에이처 장롱이 들어갔다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달라졌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갖다가 초현실주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달리 아시죠? 수염 멋있게 기른 달리라는 작가도 그 기억의 집념이라는 풍경화를 통해서 어떤 초현실적인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4개의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들 모두 녹아내린 듯한, 시간의 개념이 없어진 듯한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 주머니 시계 위에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유일하게 보여지는 개미떼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 멀리 시계에는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원의 몰락을 암시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우하우스는 실제적으로 실용적인 미술을 선호했던 학교였죠. 그래서 건축, 조각, 회화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가르쳤던 학교였고, 바우하우스가 줬던 건축적인 영향력은 아마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생활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앉아있을 법한 그 의자, 제가 볼 수는 없지만도 가장 어떻게 보면 바우하우스에서 추구하던 실용성을 갖다가 추구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우하우스에서는 5가지 특징을 추구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능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기능성을 따르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먼저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노출되어도 괜찮다.
요새 뭐 노출 콘크리트 그런 건물들 많잖아요. 그래서 실용성을 위해서 재료가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최소의 형태,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형태를 통해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종합예술, 전체적으로 예술성을 띠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술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하나가 더 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우하우스의 5가지 특징이고, 이 특징은 현대 건축과 뭐 가구, 디자인 이런 데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스테일이라는 운동, 아방가르드 운동인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몬드리안이 추구했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추상 미술을 갖다 여전히 추구했었죠. 그래서 어떤 잡지를 발간한다거나 이래서 그들의 미술을 갖다 표현을 했는데요. 데스테일에서 의자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바우하우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장식적인 면도 있는 그러한 디자인 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의 신조용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데스테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발전이 아닌가라고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에트의 실험들은, 소비에트가 러시아에서 이제 전체적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혁명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게 되면서 본인들의 국민들을 갖다가 통합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선전수단이기도 하면서 주민들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영화 매체, 포스터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소비에트의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의 구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정신적인 무장을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영화의 포스터를 갖다가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사조가 또 소비에트의 실험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어떤 힘을 상징한다거나 뭉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산업적인 그것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념하에 많은 예술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전위의 예술, 아방가르드,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소비에트의 어떤 실험들. 반면 미국은 그동안 한 번도 미술에 앞장을 서본 적이 없죠. 모든 미술은 유럽에서 나왔고, 유럽 중심으로 세계사가 쓰여졌고, 미술사가 쓰여졌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2차 대전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이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 많은 부가 쌓이게 되고, 유럽에 살던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히틀러를 피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혹은 자진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망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틈에선가 뉴욕이 미술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꽤 오래 갔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미술을 어느 갤러리를 가서 본다 했을 때 뉴욕의 맨하탄은 여전히 뽑고 있는 것처럼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두 번의 2차 대전이었고, 이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미술의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전쟁 중에 러시아를 대표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런 것들을 그런 미술의 주류를 미국은 부인하려 하죠. 그 정반대되는 어떠한 사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이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잭슨 폴록은 여러분 지금 작업하는 것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캔버스를 벽에다 놓고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에 놓고 물감을 뿌리듯이 그린다. 그래서 잭슨 더 드리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림을 뿌려서 그리는 작가고, 굉장히 방대한 크기의 사이즈의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나가죠. 이 잭슨 폴록이 미국의 CIA가 찾던 미국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자유로운 영혼, 어떤 곳에도 굴복하지 않고,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따라 그리고 정확성을 중요시했다면,
그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은 아마 이렇게 잭슨 폴록처럼 형태 없이 흘리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정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서 발견된 잭슨 폴록은 그 이후에 CIA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어서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 같은 그런 데서 개인전을 하기도 되고, 그리고 많은 전시회에 불려나가고, 그래서 마치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리죠. 잭슨 폴록의 그림은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면 이처럼 어떠한 형태를 묘사한다기보다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던 액션들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여서 우리는 이것을 액션 페인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필드 페인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로운 화가의 자유로운 영혼이 표현되는 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사회주의와 우리는 다르다는 선을 분명하게 긋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야말로 잭슨 폴록을 스타로 만드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 잭슨 폴록의 그림은 1948년에 그려진 넘버 17A라는 그림인데요. 2015년에 무려 2억 달러, 2억 원이 아니라 2억 달러라는 그 가격으로 옥션에서 경매에서 판매가 되죠. 그래서 어떠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잭슨 폴록의 어떤 이런 특이한 굉장히 독특했던 접근 방식, 뿌리는 방식, 이러한 것은 또 그 미국적인 사고를 드러낼 수 있었던 어떤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자유로운 영혼, 순수함,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추상미술, 폴록의 추상미술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정치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치적인 면이 강조된 정치 미술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팝아트, 앤디 워홀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잭슨 폴록이 막 유명 회사로 그 추상미술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은 추상미술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뭔가 심오함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그것을 모르지? 라는 질문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에 정말 소화제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앤디 워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사단토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 브릴로 박스를 계기로 미술은 죽었다. 근데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든 미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앤디 워홀은 일상적인 그 물건들, 상품들을 예술화 시킴으로써 미술의 그 물꼬를 틀어준 거죠. 고삐를 풀어준 거죠. 앞서 봤듯이 캠벨의 스프캔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미술이라는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용품처럼 생산되는다는 것을 암시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앤디 워홀은 뭐 스프캔, 블루 박스뿐만 아니라 유명인들, 여기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죠. 엘비스 프레슬리 말고도 뭐 제클린 케네디, 뭐 마릴린 monroe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복제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복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명성이 얻어지고 가치가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가치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 시각화했다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릴린 monroe가 한 사람인데 대중매체, 카메라가 없었더라면, 혹은 잡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복제되지 않았었더라면 그 명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를 거쳐서 미술의 다원화 시계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다른 사회적인 요소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특히 60년대에 시작해서 80년대에 거의 그 완성에 이르른 여성 인권 운동이나 그 전에 우리가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게 불과 100년밖에 안 되지 않았죠.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들, 혹은 성소수자들의 어떤 운동들 끊임없는, 그리고 어떤 그 유럽 중심이었던 미술이 이제는 그 서양, 도양을 떠나서
그 소외되었던 지역들,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일대의 작가들을 주목하게 되면서도 미술의 다원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키스 타이슨이라는 작가의 대형 평면 대열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전체가 한 작가의 전시죠. 근데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보이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유사한 점이 없죠. 하나의 조형물에서 그 옆에 있는 조형물로, 혹은 벽에 있는 조형물에서 그 옆에 있는 조형물로 어떠한 것도 일맥상통하지 않는 굉장히 가지각색의 조형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없음, 그러나 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전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이미지들의 병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예술도 허용되는 다원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전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도 미술이 될 수 있고 어느 것도 미술로 허용이 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증명해주는 전시죠. 제가 미대를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미술사 강의에서 그 교수님이 그려줬던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대 이전, 프리모던에서는 점 하나로 표현하셨고요. 근대에서는 화살표, 위로 향한 화살표로 표현을 하셨고,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은 저렇게 낙서처럼 엉망진창으로 되어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셨죠. 그래서 점으로 표현된 근대 이전은 신이 거기에 두었고 쭉 그려왔으니까 움직임 없이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미술이었다면, 근대에 와서는 앞으로 위로 쭉쭉 나가야만 하는 그 끊임없는 전진을 해야만 했던 그런 미술의 시기였고, 기억하시면 인상주의도 그랬고 야수파도 그랬고 입체파도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미술의 형태를 보여줬다면, 위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에서는 여러분 저 글자를 읽으실 수 있으세요? 아직은 포스트 모던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다원화 시대를 맞는 오늘날 우리는 미술을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5강을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